이 노래가 경문이라는 노래인데요. 시위할 때 조선일보사 앞에서 틀었더니 네. 유민석 작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난 보진 못했어요. 저는 뵌 적이 있는데 이분도 동물에 갇혀 계셔지고 밖으로 나오는 게 되게 무서우신 거 보더라고요. 아, 그럼 아실 리가 없죠.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인데도 어디 가실 때도 없고 심심하고 차 안에 이동 중일 때 이런 방송 하나가 끝내주죠. 그럼요.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무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사비정신으로 이럴 때는 들으시는 분들이 음악이 너무 길다고 빨리 본론 들어가 달라고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예. 자, 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 특집, 추석 특집. 깜짝 놀란 게요. 지난 방송 그 피드백을 봤는데 첫 번째, 천안함 사건을 몰라 처음 듣는 얘기래요. 실제로 그만큼 언론이 닫혀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요, 우리 그저 시사 방송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면은 전에 MBC의 시사 시선 집중, 그죠? 예. 그 시선 집중이라는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방송이고 그 당시에 손석희 앵커께서 진행을 했는데 시선 집중에서 천안함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이야, 그랬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석희 당시 앵커한테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3번을 노력을 했거든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콘티도 오고 가고 또 바로 그냥 내일 아침에 방송한다고까지 올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도 캔슬이 되더라고요. 3번 다 무산이 돼서 결국 한 번도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못하겠겠죠. 그럼 그런 그렇죠. 경우는. 자,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좌초 사실을 보고하고 브리핑한 사람들 얘기했고요. 국방부 조사 보고서에 폭발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다음에 국방부가 의도적인 인멸해서 뭐 고압 세척 등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다음에 의도적인 구조 지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공개한 의료 설계도는 가짜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2편을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6번째는 잠깐만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 명절 특집으로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천안함 10년 재판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들 이런 이야기를 1편을 했었고요. 추석 특집으로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신상철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상철 대표님이 이제
재판을 횟수로는 올해가 벌써 10년째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실상 진실이 드러나도 별 의미가 사실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진실은 언제나 음.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이 사건은 소위 말해서 과거의 그 인혁당 사건이나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갈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진실이 드러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안함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의문점 때문에 이게 뭐 폭침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죽했으면은 유튜브가 천안함 주제로 다루잖아요. 광고를 안 줍니다. 아직까지도 뭔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증 결과 페인트 하부에 페인트 위가 아니고 페인트 하부에 부식이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음. 국방부에서는 일본 소위 말하는 일본 어뢰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백색 물질이라고 했는데 또 백색 흡착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백색 흡착 물질이라면 와서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백색 하얀 가루의 성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주장을 한 것은 뭐냐면 어뢰가 폭발할 당시에 어뢰에 있는 폭약 가운데에 알루미늄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알루미늄 성분은 폭약이 폭발하면서 알루미늄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폭발력을 더 증가시키는 목적이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충격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고폭약을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가루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폭발과 함께 알루미늄 가루가 산화한다면은 적어도 3000도의 온도에서 다 탔다는 얘기죠. 그렇죠. 산화해서 그 하얀 가루가 그 당시 어뢰 파편에 와서 붙어서 묻었다. 그래서 하얀 가루가 묻었다. 그래서 백색 흡착 물질이라고 붙였거든요, 이름을.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얀 가루의 정체에 대해서 검증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께서 당시 예. 국회의원이신 때 이 하얀 가루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선 그거를 미국에 있는 과학자분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양판석 캐나다의 마니토바 대학의 매니토바 대학의 양판석 박사 그리고 이제 서재정 박사, 이승원 박사 미국에 그렇게 이제 보내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 산화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얀 가루가 3000도에서 발생이 했다면 즉 알루미늄이 산화해서 흰색 가루로 변화가 되었다면 물이 없는 상태 즉 3000도라 그러면은 그 일대에 수분을 전부 증발시켜 버리죠. 그렇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산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물 성분 즉 H2O 성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백색 가루를 분석을 했더니 H2O 성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산화물이 아니지 않느냐 수산화물이다. 결과적으로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물이 존재한다 즉 3000도의 온도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폭발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KBS 추정 60분 팀들이 이 검증에 나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박사분들이 아니라 국내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국내에 400명의 과학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권위자가 있다면 어느 분한테 이거를 분석을 의뢰하면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니 400명의 과학자들 중에서 상당수 분이 안동대학교의 정기영 박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팀들이 이 분석 시료를 안동대 정기영 박사한테 줘서 보내서 이제 분석한 결과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던 실험을 했던 6가지 방법의 2배에 해당하는 12가지의 실험한 결과 알루미늄 황산화 수산화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 그 내용을 법정에 나와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화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외부에서 와서 묻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란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알루미늄 모재, 알루미늄 성분에서부터 발생한 녹이라는 거거든요. 예. 뭐 부식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이근득 박사가 그 당시에 KBS 추정 60분 팀에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발을 빼요. 그 말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 자체가 헷갈려서 그런지 우리 국민 대다수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미국에 있는 박사님들이 이 내용을 검증을 하고 또 한국의 정경 박사님이 또 분석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혹은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5년에 그 내용이 밝혀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증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바로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던 그 당시 2010년도에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를 했던 2010년 5월 20일로부터 4일이 지난 5월 24일. 5월 24일이라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오이사 조치.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오이사 조치를 발표를 하는 바로 그날 국방부는 이 하얀 백색 물질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예. 그 내용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서에 보면은 시료를 보내주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분석을 맡은 분이 김희수 교수님,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희수 박사 이분께서 분석을 합니다. 이분이 금년 1월 19일 날하고 그리고 금년 7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5월 달에 국가수에 의뢰를 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두 달 뒤인 2010년 7월 12일 날 회신을 해요. 회신을 해서 국방부에다가 회신을 공문서로 감정서 해서 이런 형태로 회신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게 2010년도 회신된 예. 자료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국방부에서 이 내용을 원치 않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뉴스타파에서 이 감정서를 입수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그 의원실에 통해서 이 감정서를 입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국가수 내부 또는 국방부 내부에서 누군가가 줬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참 감사한 분인데 이 내용 속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어뢰의 까만 페인트 하부에 부식이 존재한다는 감정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뉴스타파에서 이 공문을 입수를 하고도 사실 이 부분은 놓쳐요 또.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고 이 안에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뉴스타파에서 조명을 했던 것은 2010년도에 의뢰를 했고 2010년도 7월 달에 회신을 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감추고 공개하지 않았느냐. 은폐한 것 아니냐. 그리고 5년이 지나서야 이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조명을 했습니다. 뉴스타파도. 근데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페인트 하부에 하얀 백색 물질이 존재한다. 즉 부식층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부에서 붙었다면 날아와서 붙었다면 이 어뢰는 폭발하기 직전까지는 신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깨끗한 상태에서 까만 페인트 위에 와서 하얀 물체가 달라붙으면 까만 페인트와 그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뢰를 보게 되면 까만 페인트 하부에 하얀 물질들이 존재하고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까만 페인트 밑에 있는 부식층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와서 흡착했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주장을 했던 외부에서 날아 폭발 후 외부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란 부식층, 즉 이 어뢰는 가짜이고 이 어뢰는 오래전부터 부식이 일어난 상태이고 까만 페인트 하부에 발생한 부식층이 그것을 입증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항소심에서 이 내용을 재판부에다가 소상하게 의견서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검증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함대에 가서 검증을 하는데 어뢰를 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그마한 칼로 까만 페인트로 톡톡 긁어내면 그 하부에 있는 부식층이 고스란히 다 노출돼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까만 페인트보다 하얀 이 백색 물질층이 더 위로 튀어나와 있느냐 아니면 하부에 있느냐만 우리가 손으로 살짝 만져만 봐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까만 페인트를 살짝만 들춰내도 그 하부에 있는 하얀 부식층들이 훤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막상 이함대에 어뢰 검증을 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천안함 재판과 관련된 판사, 재판장님, 그리고 판사님들, 그리고 검사, 변호인, 저까지 해서 가서 검증을 했는데 이함대에 가보니까 어뢰를 유리 상자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실리콘으로 완전히 다 발라놨습니다. 실링을 해서 어뢰를 접근하기 어렵게도 만들어놨고 그러면 눈으로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어뢰는 하얀 비닐로 칭칭 감아놔서 겨우 윤곽만 보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어뢰를 검증을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돌을 가지고 와서 유리를 박살을 내고 한번 비닐을 뜯어서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전혀 협조 안 한 거죠. 예. 뭐 결국 이제 그 행위 자체만 부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폭발로 인해서 발생한 하얀 물질이 외부에서 날아와서 붙었다고 흡착했다고 하는 국방부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검증이었고 실제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폭발은 없었다는 게 증명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쌍끌이요선으로 어뢰 인양한 게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뢰를 발견을 했을 때 그날이 5월 15일이거든요. 천안함 최종 발표 5일을 앞두고 그야말로 우리 국방부의 주장에 하면 천운이었다. 하늘이 도와서 어뢰를 건졌다고 한 바로 5월 15일 날 하늘이 도와요? 어뢰를 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쌍끌이 어선으로 건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바닷속에 있는 거를 쌍끌이 어선이 가서 그물로 건졌다. 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세요? 우리가 그냥 허허벌판에 이런 거 뭐 해저에 무언가 이제 해저 바닥에 딱 있을 때 쌍끌이 어선은 바닥을 훑는 그런 어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뢰가 걸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주변에 다른 물체들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5월 20일 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5일 전에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하고 그 5일 뒤에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로부터 무려 한 석 달 뒤에 어떤 일이냐면요.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과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검증에 나섭니다. 백령도에 어선을 빌려서 백령도에 가서 해저에 직접 잠수해서 들어가 봐요. 그때 발견된 것이 오래된 침선이 발견됩니다. 그 인근에서 천안함이 반파된 그 지역 불과 한 180에서 200m 사이 거리에 오래된 침선이 길이가 75m 크네요, 그리고 폭이 10m 높이 10m인 침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 사실이 뉴스를 타니까 국방부에서는 그럽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천안함 사건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라고 넘어가요. 자, 좋습니다.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알려진 것은 뭐냐면 천안함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했던 2010년 5월 20일 바로 하루 전날 가스터빈실이 인양됐다는 사실이 또 드러납니다. 6월 달이 지나서 우리 기자분들이 그래요. 아니 가스터빈실을 인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제 6월 달에 국방부에서는 가스터빈 인양 사실을 시인을 합니다. 그 해조각 났다는 거. 그렇죠. 가스터빈이라는 것은 이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중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천안함이 세 토막 난 것이죠. 반 토막이 아니라 그 세 토막의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인데 이게 배의 한가운데라 말이죠. 그럼 선체 한가운데라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가운데에서 폭발이 존재했다면 천안함의 폭발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아서 떨어져 나간 물체인데 그렇죠. 가운데. 길이가 11.8m에 폭이 또 8.7m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큰 물체가 한가운데서 떨어져 나왔다면 그것을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월 19일 날 인양을 했음에도 바로 다음 날 최종 결과 발표를 하면서조차 가스터빈실 인양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한테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폭발의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가운데서 발견됐다는 아. 가스터빈실의 폭발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주제에서 이 가스터빈실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바로 어뢰가 폭발해서 가라앉았을 거 아닙니까? 어뢰도 바로 그 지점에 가스터빈실도 가라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실을 인양한 포인트를 보면 어뢰를 건진 곳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게 이제 9월달 지나서인데 그 9월달이 지나서 그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소위 말해서 어떻게 그 유실물들, 그죠? 선체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해저에 있는 뭐 안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수색물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은 우선 간단히만 봐도 지금 19개 이런 리스트에 쭉 나와 있고 좌표와 함께 크기까지도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은 미터수로 3m 곱하기 1.3m 뭐 여러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큰 물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함선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안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터빈실도 그렇지만 가스터빈이라는 기계 자체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유실물의 리스트를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천안함이 반파되었던 지역 인근에 굉장히 넓게 분포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침선과 가스터빈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30개, 40개에 달하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가라앉아 있는 해역에서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만 달랑 건졌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겁니다. 전혀 타당하지가 않죠. 그러네 진짜로요. 그죠? 그때 그래서 그 영상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어선을 쌍끌이 어선에서 어뢰를 건졌다고 하는 영상을 법정에 제출한 영상도 보면 건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갑판 위에 구석에 모터는 왼쪽 구석에 그다음에 이 추진체는 오른쪽 구석에 그물에 덮여진 채로 촬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건져 올리는 장면은 존재하지가 않죠.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건져낸 어뢰입니다. 그것도 그날 첫 출항 때 장성을 태우고 출항한 첫 출항 때 어뢰와 모터를 한 방에 건집니다. 주변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그물도 깨끗하게. 그래서 이 쌍끌이 어선이라는 특성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 바람에 저는 해양대학 출신입니다만은 수산대학에서 이 부분 전공한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선 두 척이 쭉 가면서 어선 두 척 사이는 100m 내지 200m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200 내지 300m의 그물을 끌고 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터닝 서클, 즉 회전 반경도 커요. 그리고 이것이 바닥을 훑게 되면은 주변에 다른 구조물들이 있으면은 그물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끌이 어선을 투입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동해안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가라앉았을 때 쌍끌이 어선의 도움으로 비행기 동체를 발견하는 데에 건져내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안함에서도 쌍끌이 어선으로 한번 잔해를 건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안이 있었고 실험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천안함 사고가 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4월 3일 날 한 일주일 뒤에 4월 3일 날 금양호 기억하십니까? 금양 97호, 금양 98호. 금양호가 투입이 됩니다. 그 당시에 금양호뿐만 아니라 쌍끌이 어선 5동이라 그러는데요. 한 동이 두 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동의 쌍끌이 어선 군단, 선단, 그러면 10척입니다. 10척이 투입돼서 4월 3일 날 이 일대를 훑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중단합니다. 왜냐면요. 그물들이 찢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당연하죠. 이 부근에 침선도 있고 가스터빈실도 있고 이러한 유실물들이 있고 수색물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쌍끌이 어선 기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금양호에서 이미 실험에서 밝혀졌고 그리고
2시간 만에 중단하고 이동을 하다가 금양 98호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캄보디아 컨테이너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합니다. 음. 예, 그래서 금양호 하면은 충돌하고 구조에 나섰다가 구조 실패하고 컨테이너선과 충돌을 해서 가라앉은 것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금양 98호의 역할은 쌍끌이 어선을 투입을 시도했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아, 그때 생각보다 금양호가 이제 오랜만에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금양호의 9명에서는 모두 다 그러니까요. 돌아가셨죠. 예, 그분들이 정말 어인이죠. 음. 아무튼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만 건졌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속았다. 그래서 우리 쌍끌이 어선했던 대평수산 사장도 그렇고 또 거기 또 선장도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건진 것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전혀 불가능한 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얼개를 맞추기 위한 구색으로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어뢰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어뢰가 있어야만 천안함이 폭침된 거를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하게 가져온 증거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비접촉 폭발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려니까 안 되겠다. 어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공간에 볼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그물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볼펜만 딱 건져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방송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면은 근데 그 어뢰 설계도도 가짜였었고 그 건져 올렸다고 하는 어뢰 안에 가리비가 자라고 죽기까지 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시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다 의문을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지금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도. 그렇죠. 자,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 인양. 쌍끌이 어선이라는 게 원래 바닥으로 흐른 거예요? 아니면 바다 물을 이렇게 물고기들을 다 잡아서 가두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저인망이라 그러죠. 바닥을 긁는 거. 두 척의 어선이 그물을 끌고 쭉 가게 되는데 이 그물이 해저 바닥을 훑게 됩니다. 그런데 해저 바닥을 완전히 긁게 되면은 뭐 돌멩이고 자갈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은 암초도 있을 거고 막 엄청난 많은 찌꺼기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깡통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쌍끌이 어선의 그물 제일 하부에는 통상 타이어라든지 조금 무거운 걸 달아둡니다. 달아둬서 바닥에서부터 20cm, 30cm 또는 한 1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쭉 끌고 가면서 그물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뢰 모타와 어뢰 한번 우리 다 아시잖아요. 사이즈가 어떤지. 그것이 해저 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데 쌍끌이 어선으로 그거를 건져 올린다는 것 자체도 만에 하나 주변에 어떤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다 손치더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상길 대표님의 이력 중에 일단 해군 중이셨죠? 네. 그리고 조선소도 근무하셨죠? 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죠. 배를 항해사에 보신 적도 있으시죠? 저는 항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해운회사에서 항해사 생활을 하고 군에서는 해군 장교 백령도 많이 갔었죠. 제가 군함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 사실상 나는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투쟁하시게 만드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14년에 우리 좀 아쉬운 참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천안함 때문에 전혀 그러한 기회를 또 갖지도 못했고 심지어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께서 조사 요원으로 저를 추천을 해도 한나라당에서 천안함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존자들의 진술서를 또 분석을 하셨다고요? 사실 생존자분들이 천안함 사고 직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사고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그래서 그분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수도병원에서 전부 다 이렇게 모였을 때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진술서라는 것은 사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저녁부터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3월 26일 날 사고가 발생했고요. 3월 27일, 그다음에 28일, 그다음에 3월 31일, 그다음에 4월 2일, 4월 5일 이렇게 5일간에 걸쳐서 그동안 2번 내지 3번 정도의 진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 김광보 중위 포수장인데요. 그 김광보 중위가 이제 뭐 대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고 겪고 들은 대로만 진술을 해라. 그렇게 이제 과장하지도 말고 또 추정하지도 말고 보고 듣고 겪은 사실대로만 기술을 하라고 인폼을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몇몇 대원들이 김광보 중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진술서 안에 복수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광보 중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대원들한테는 진실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구나, 또 큰 도움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 진술 내용은 상당히 사실성 관계성이 높습니다. 팩트가 원래 그런 것이죠. 예. 시간이 지나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작되고, 왜곡되거든요. 예, 조작되고 또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초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생존자들의 진술서를 우리가 받아보게 된 것이 최근이에요. 그래요?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재판에서. 이야. 왜냐하면은 초기부터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배의 운항일지라든지 그다음에 교신 기록이라든지 교신 내용이라든지 많은 걸 우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건 비밀이다. 군사 비밀이다.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해서 전부 다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술서인데 이것도 이제 항소심 들어와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해보자고 한 것 중에서 그나마 이거는 이제 그 검찰에 명령을 해서 검찰에서 국방부에서 받아서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존자의 진술서 내용을 쭉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고 첫날에 우리 작전관이 본인이 이제 좌초 후에 이동해서 빠져나오다가 충돌하게 된 일련의 이 두 개의 사건에서 뒤에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과 충돌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충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좌초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고 다음 날 오후 2시에 희생자 가족분들한테는 이 배가 좌초했었다고 실토를 하거든요. 좌초했었다고 보고를 하고 또 상부에서는 네가 겪은 대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해서 가족분들한테 배가 좌초했었습니다. 어디에서 좌초했냐? 이 위치에서 좌초했습니다. 라고 표까지 찍어주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은 거기에다가 별표까지 하고 최초 좌초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고 다음날 오후에 가족분들이 이 내용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느냐? 이 큰 배가 왜 좌초를 한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믿지 않으니까 사실 사고 다음날 오후부터 좌초라는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좌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또는 진술하지도 마라 하는 어떠한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부터 진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좌초에 대한 진술은 완전히 아예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국방부는 그 뒤로 슬슬 폭발로 이거를 몰아가기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저녁에 이 대원들이 좌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실 좌초를 겪은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함교에 있었던 작전관 그다음에 좌우 견시병 함교에서 통신을 맡았던 대원 불과 6명 내지 7명 정도만 좌초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갑판 그 하부에서 쉬고 있던 대원들은 사실 또 그것도 몰라요. 네, 거기에다가 상부에서 좌초 이야기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그에 대해서는 사라지고 다만 사고 다음 날부터 자신이 겪었던 사고가 배가 반파됐으니까 좌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대원들은 자기 침실에서 쉬고 있던 대원들은 전혀 느끼지도 피부로 느끼지도 소리도 듣지도 못했을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쾅 하고 쿵 하고 어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배가 반파됐던 상황에 대해서만 진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이 과연 폭발이 존재했는가
아니면 충격으로 들렸는가라는 부분이 진술의 핵심이에요. 그 진술에서는 좌초 부분은 빠져버리고 과연 두 번째 배를 반파시킨 이 거대한 힘이 폭발력이었는지 충격이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핵심인데 결론만 말씀은 간략하게 드리면 56명의 생존자들 중들 가운데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충격으로 들렸다 혹은 폭발로 들렸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38명입니다. 38명이고 20명 정도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자느라고 듣지 못했다, 잘 판단을 못하겠다 하는 분이 한 20분 정도 돼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예. 그럼 38명의 대원은 이건 충돌이야, 충격이야, 아니면 아니야, 큰 폭발이야, 어뢰야 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라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 중에서 24명은 충격으로 판단합니다. 충격 또는 충돌. 그리고 폭발로 판단하는 대원들은 14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국방부는 어뢰가 폭발해서 폭발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배에서 실제로 몸으로 겪고 귀로 듣고 체험을 했던 이 장교, 그다음에 원사, 중사, 상사, 그리고 이제 하사관, 우리 병들까지 포함해서 38명의 대원들이 판단한 것은 24명은 충돌 또는 충격, 그 중에 14명은 폭발 또는 뭐 어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이든 충격이든 간에 그런 경험은 누구나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자기 주관적 사실들이 개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 차원의 대우랄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상 어떤 감정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보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뭔가 합리화 시켜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자기 감정들이 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정을 거치면서 왜 가끔씩 보면은 그런 뉴스들 중에 꼭 폭발로 느꼈다고 하는 대원들의 인터뷰만 한두 건씩 나오는 이런 그렇죠. 방식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처음에 이 진술을 했던 분들은 그 당시에는 외부의 그 진술 내용의 개입할 게 굉장히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진솔하게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명은 충격 또는 충돌로 판단을 하고 14명이 폭발로 판단을 했다고 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또 분석을 해보면 폭발이나 어뢰로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폭발 쪽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정황상 얘기를 합니다. 정황상 폭발이 아니겠는가? 폭발이 아니면 이렇게 배가 반토막 나기가 쉽겠는가? 그다음에 잘 몰라서 내가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폭발인 것 같다고 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정황상 북한의 공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정황 얘기를 합니다. 폭발 쪽은. 그런데 충격이나 충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선박과 선박이 부딪히는 느낌을 들었다. 철판과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함에 생존하신 분들이 이러한 것을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요. 아마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생존자 진술서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접하시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도 나간 적이 없네요. 과연 제가 바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푸나님하고 저하고 방송하는 이 공간에서 폐쇄된 공간 아닙니까? 바로 이 벽은 철판이란 말이죠. 바로 옆에서 어뢰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국방부의 주장이면 우리 발 밑에 3m, 우리 발 밑에 3m에서 폭발이 발생을 해서 이 벽체가 찢겨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옆방은 텅 빈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과 3 내지 6m 곁에서 어뢰가 터지는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배가 반토막이 나는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청각으로, 그죠? 그 다음 몸으로, 또는 그 어떤 훅 끼쳐오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힘으로 이것이 폭발이다, 충격이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뢰성이 높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 상사실은 그다음에 전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부 갑판실 이런 데는 대원들이 바로 잠자고 쉬는 공간이에요. 그분들은 다 자기 침실에서 쉬거나 책을 읽거나
앉아 있다가 바로 옆에서 사고를 당했죠. 배가 반토막이 나면서 찢겨져 나간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증언을 합니다.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철판과 철판이 쿵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라든지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 그다음에 상선이 동급의 상선이 와서 부딪히는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더구나 심지어 바로 옆에서 배가 반토막이 나서 만약에 어뢰 폭발이 있었다면 삼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열기가 훅 끼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다 타야 되고 그다음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이 바닷물이 왕창 쏟아져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한 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건 초창기 때 이명박은 북한의 행위라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의 직접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장병들 보면은 폭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 또 그렇죠. 그걸 증명하는 거죠. 전원 다 이제 그 사인이 익사였습니다. 어려진 그 군의관의 검안 결과 사인이 익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존자 가운데 고막이 손상되거나 또는 이 코피가 나거나 이빈 후과적인 그러한 그러니까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우리가 폭발의 경우를 놓고 보면 참 많은 폭발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거대한 충격파에 의해서 이런 장기 손상과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님 등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섹션별로 한번 좀 말씀 좀 해볼까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할까요? 아니 이것도 중요한데 각 섹션별로 예. 섹션별로 자, 그럼 계속 가보실까요 지금? 예. 네. 또 가십시오. 예. 각 구역별로 이제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분들의 진술 내용을 한번 별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함교, 즉 그날 운항을 담당했던 함교에 있었던 분들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부분 중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접 항해를 담당했던 항해장교 박연수 작전관은 두 번째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선박과 충돌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얘기합니다. 항해 당직사관이 어뢰 폭발이 아니라 어떤 충격을 로 느껴졌다고 이야기한 부분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함교에 머물렀던 그런 대원들 역시 충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폭발로 느껴졌다는 사람은 7명 가운데 1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교들 입장은 어떤가? 그것도 참 독특한 부분인데요. 장교들은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별도로 모입니다. 함장, 그다음에 부함장, 그리고 이제 뭐 기관장 이렇게 모이는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사고를 본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침실에 있다가 이 사고를 겪은 분들인데 별도로 언론하기에 이것은 어떤 뭐 어뢰라든지 그런 폭발이 아니겠는가라고 합의를 합니다. 각각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언론을 합니다. 의견을 하고요. 실제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다른데요. 예.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고가 난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곳, 그렇죠. 제일 가까운 곳에는 원상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상사실에는 누가 있냐면 김병남 원사, 이분은 배만 27년 타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봉철 상사 보수장이셨고, 그다음 갑판장인 김덕수 상사, 그다음 전탐장, 전자장, 내기장, 내연장, 야, 그렇게 처음 들어본 용어들 많이 나오네요. 일곱 분의 원사와 상사분이 원상사 침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분들 바로 발밑에서 이제 배가 그 폭발을 했다고 하고 배가 반토막이 났을 때 벽체의 일부가 찢겨져 나간 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뭐 열기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그러한 침투도 없었거니와 이분들의 증언을 보면은 김병남 원사는 본인이 27년 동안 배를 탔었다는 경험도 진술서에 써놓고 있고요. 그리고 폭발이 아님 외부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외부 충격 파공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폭발이죠. 그 다음에 김덕수 갑판장, 이 갑판장 역시
갑판을 총괄하는 상사로서 배를 십수년을 배를 탔던 분인데 폭발음은 아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김수길 전 탐장 이분은 이제 벽체가 뜯겨져 나가고 바깥을 보니 달이 보였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사실은 어뢰가 터지면은 달을 볼 경황은 아니겠죠. 그러게요. 그분의 진술은 충격, 상선 같은 것이 부딪힌 것으로 느껴졌다. 충돌음을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참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참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기장인 오동환 내기장께서는 충격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폭발로 생각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김종원 전자장 이분은 충격음,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잠수정이나 어뢰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즉 정황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왜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충격음, 폭발음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잠수정 어뢰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황상 폭발의 이야기하는 건 유일하게 한 분이고요. 그리고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잘 모르겠다는 분 두 분이 계세요. 바로 이제 옆에서 벽체가 뜯겨져 나가는 그곳에 머물렀던 분 중에서 두 분이 보수장인 강봉철 상사님이나 그리고 내연장인 정종욱 상사 이 두 분은 수면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듣지 못했다. 예. 자, 바로 발밑에서 어뢰가 터졌는데 잠을 자느라 듣지 못했다는 논리가 과연 성립을 하느냐. 저는 어뢰가 터지는 만큼의 큰 굉음은 아니었구나라고 네,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 진술을 통해서 큰 소리는 큰 소리지만 뭐 벽체가 뜯겨져 나갈 만큼 큰 그렇겠죠. 소리가 났으니까 엄청난 큰 소리긴 하지만 폭약이 터지는 만큼의 굉음은 아니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진술서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특이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기름 냄새는 맡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화약 가스는 기체입니다. 기름은 액체잖아요. 예. 액체가 기름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을 때 액체가 기화되면서 기체가 닿게 됩니다. 즉 처음에 화약가스가 엄청난 충격파와 함께 먼저 날아가야죠. 그 다음에 기름 냄새가 나야 되는데 기름 냄새만 맡았다는 것은 화약 냄새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폭발이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얘기는 진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데 복원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기울어진 배는 복원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성 때문에 배라는 것이 유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면 반대쪽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도 몇 개의 배가 있습니다. 기울어졌는데 복원되지 않는 배를 우리가 경험했죠. 세월호. 예. 자, 그리고 엊그저께 또 저기 미국에서 예. 사고난 예. 카캐리어 예. 자동차를 한 그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완전히 넘어갔죠. 예. 이 배는 기울어진 배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내부에 화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에 화물이 있는 선박, 우리 세월호도 그렇고 엊그저께 사고난 그 카캐리어도 내부에 화물이 있는 경우에 기울어지면서 화물들이 쏠려서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버리면 기울었던 배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안함이 기울었는데 복원되지 않았다면 화물의 이동일까요? 아닙니다. 천안함은 화물선이 아니잖아요. 천안함은 화물선이 아닙니다. 화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의 이동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배가 복원되지 않는 현상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동한다. 104명의 대원이 아무리 움직여도 선박의 기울어짐에 영향 줄 만큼의 무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울었던 배가 복원되지 않았던 천안함의 메커니즘은 무언가 다른 물체에 밀리거나 끼어 있거나 충돌을 통해서 변화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자, 외부에서 잠수함이 파고들어서 천안함의 배 한가운데를 찌르고 들어가서 쾅 부딪혀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 복원이 되느냐? 복원될 수가 없지요. 만약에 폭발이 있었다면 배가 반토막 난 다음에 그 배는 복원돼야 됩니다. 반파가 됐든 반파가 되지 않았든 그 배는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토막이 나든지 움직이든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함선이 기울어지니 복원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침 중이라서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어떤 폭발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철판과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상선권의 동급의 상선이 부딪히는 소리,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박이나 이거를 좀 잘 아는 분들의 증언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탐 선임하사가 전탐 선임하사는 레이더 이렇게 보는 직종인데요.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무언가 큰 충격이 발생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레이더를 들여다봤는데 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뭘까요? 배 밑에? 뭔가 우리 아. 배를 쳤는데 음. 레이더를 보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배 밑에. 바다 밑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잠수함이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견해로서의 이 예.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자궁이 답답합니다. 아, 진짜 답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이렇게까지 많은 증거와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안함은 폭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천안함의 최고의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이신 것 같고, 근데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네. 인양 전문가 아시는 네. 분들, 이런 분들 견해는 어때요? 우리 9번째 이야기로 우리나라 음. 대한민국 최고의 인양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 인양 전문가라고 하면 사고 난 선박을 인양하는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왜 중요한가 하면은 평생을 사고 난 선박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평생을. 그리고 직종도 그러하지만 늘 바닷속에 빠진 배, 사고 난 배, 폭발한 배, 화재난 배, 종류별로 다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인양 전문가가 제가 3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 그분은 이제 천안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세월호에서도 또 많은 또 역할을 또 하셨던 분이고요. 천안함 처음에 이제 그 사고가 나고 인양 전문가의 견해가 어떠한지는 저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던 차에 우리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이 이거는 좌초야라고 처음으로 막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반갑기도 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두 분이 시작되는 그렇죠. 상황 그래서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대뜸 이제 달려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같이 언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알파잠수 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님, 이분은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진솔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 바람에 또 국회까지 또 불려가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정치적인 그건 뭐냐고 막 따져 묻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이종인 대표께서 그랬죠. 나는 전 민정당 중앙위원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또 한바탕 또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분은 어떤 뭐 정치 그런 걸 떠나서 진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분 사실은 세월호 발생한 날, 우리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 하면은 이제 그렇죠. 그죠? 그 다이빙 벨 사고가 났던 4월 16일 날 제가 이제 그때 그 여수에 강연을 마치고 막 서울로 올라오던 중이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이종인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안함을 겪으면서 알파 잠수 마당 한가운데에 다이빙 벨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 지금 바로 다이빙 벨 지금 투입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라고 하고 다이빙 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이거를 바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막 글을 쓰고 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그래서 이종인 대표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이빙 벨 가지고 내려갔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고난을 겪게 됐죠. 그 이후에 많은 오해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많이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한테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 위한 조사 요원으로 제가 추천도 받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 조사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종인 대표님 없이는 나가 하기 힘들겠습니다. 이종인 대표님 같은 인양 전문가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또 가족분들을 나중에 또 설득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가족분들도 다 받아들여 주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서 저나 이종인 대표님이 조사위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종인 대표님은 본인은 석사도 박사도 아니지만 이 일을 30년간이나 했다.
그래서 이건 천안함은 좌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현대 해양기술개발의 전중선 대표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함수를 인양한 회사의 대표세요. 아, 천안함. 천안함 함수를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만약 폭발이 있었다면 고막이 다 터져야 돼요. 음. 고막이 다 터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은 폭발이요.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10원 반푼. 또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아, 폭발이요.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던 그거 이야기. 추정 60분에서. 근데 이분께서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아이고. 이분 한번 만나라도 뵙고 싶어가지고 한번 음. 연락처라도 알고 싶어서 이종인 대표님하고 친하세요. 음. 한번 좀 연락 좀 아유 그분 좀 가만 내. 요즘 뭐 전화에 시달리고 협박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천안함 함수를 인양하신 회사의 대표께서 폭발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던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고요. 아이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88 수중 개발의 정호원 부사장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미를 인양한 회사의 부사장이십니다. 그 회사가 달랐군요. 함수 한미가. 그렇죠. 달랐습니다. 한미를 인양한 회사의 부사장. 근데 이분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자기 본사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 컨트롤 타워.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현장과 계속 모든 정보를 다 받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대외적인 발표를 했던 담당자였습니다. 이분이 천안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기를 천안함은 폭발한 배와 다르다. 폭발한 배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천안함에서 군함과 다른 페인트색을 보았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딪혔다는 증빙이에요. 우리 요 앞번 제가 말씀드릴 때에 국방부의 의도적인 증거인멸을 세 번째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미가 반파된 지점에 보면은 중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움푹 들어간 좌현, 한미 좌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둥그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간 무언가 충돌을 했다면 충돌한 녀석의 충돌 부위가 그대로 이 배에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판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되게 얇다면서요 또 생각보다. 6mm 정도밖에 안 6mm에서 8mm. 선저 바닥은 11mm, 이 옆은 한 8mm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잠수함이 충돌을 했다면 잠수함의 충돌한 부위, 앞부분의 둥그런 부분이 선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맞는 거죠. 남아있습니다. 움푹 들어가 있고 둥그렇게 들어간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한가운데에 짙은 녹색 계열의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천안함을 조사하러 갔을 때 그 녹색 계열 페인트를 내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편 천안함을 반파시킨 주범의 페인트색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페인트는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라고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고. 자동차 사고의 네.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을 하면 현재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당시 페인트가 있다고 하는 흔적이 사진으로만 남아있는데 예. 사진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적어도 페인트가 그 당시에 녹색 페인트가 있었다면 그걸 긁어서 그 성분을 분석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고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빛의 반사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니 없니 또 뭐 바닷물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갖다 대면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호원 부사장이 군함과 다른 페인트색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해준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주장을 그래요. 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알파 잠수 이정인 대표 그리고 함수를 인양했던 해양기술개발의 전중선 대표 그리고 한미를 인양한 인양업체 회사의 부사장인 정호원 부사장 이분들이 다 폭발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양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러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런 게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상 이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며칠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천안함 사건에 관련된 사실상 조작으로 의심되는 것은 못했다고 보는데 재판에서나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또 재판 관련한 언론들이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이 그냥 아예 모른 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면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이 우라병 터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거의 처탈하셨구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못하신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상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직접 말씀하시고요. 예, 열 번째 마지막 부분은 최고의 전문가분들 또 학자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뭐 우리 백색물질 논란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이승원 박사, 버지니아 공대죠.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의 서재정 박사, 그리고 무엇보다 또 캐나다의 매니토바 대학의 양판석 박사께서 하얀 백색물질에 대해서 그것이 사다물이라고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틀렸다. 알루미늄 수산화물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주장을 하셨던 이분들은 참 정말 학자적 양심으로 개인적인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던 분입니다. 예. 특히 이 가운데 이제 서재정 박사 같은 경우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만두셨어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 후원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단체나 그런 곳에서 못하겠다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하는 바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으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한 박사님 가운데는 또 안동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영 박사님, 그분께서도 본인의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권위나 그러한 것이 또 국방부의 강력한 주장과 압박에 상당히 힘든 여건심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분석한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참 그 소중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분 가운데는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이신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님이 예.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미국 해군과 잠수함에 관한 서로의 비즈니스 관계로 예.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과학자십니다. 그래서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안랩이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예. 미국에서 이제 안랩이 아니고 안테크입니다. 이거 안테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또 1984년부터 미국 국방부의 이제 비밀 취급 허가를 받은 회사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대잠수함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1천여 건의 기술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연세는 70이 넘으셨는데 거의 지금 살아 계셨다면 80이 다 되셨을 분인데 이분께서 서울대학교 전자전기과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를 다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대잠수함전 전문가시고, 그리고 잠수함과 어뢰 등 유도 무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이분이 미 잠수함 전문가로서 천안함 어뢰 피격 확률은 제로다.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는 0.00001%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수명 박사께서는 피격 확률 제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최고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어뢰가 가서 그 밑에서 감응을 해서 발견하고 거기서 폭발해서 반토막 내는 것은 미국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제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이분께서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하셨어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유명한 토마스 에클스의 이메일, 천안함 하부 3m 내지 6m에서 비접촉 폭발, non contact explosive에 의해서 배가 반토막 났다고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람이 토마스 에클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 본부에 이메일로 그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보낸 그 시각이 천안함 함수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한미가 겨우 물 위에 수면 위에 드러나는 그 시점에 미국에다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되지 않는 천안함 하부에서 3 내지 6m에서 비접촉 폭발로 사료됨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한미가 겨우 물 위에 수면을 드러낸 시간에 보낸 그 토마 에클스의 이메일을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내신 분이 바로 안수명 박사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분을 거의 공산주의자로 몰아갑니다. 미국에 이제 통일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북한과 친분이 좀 더 있는 우리 쪽보다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그저 어떤 강연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찍어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다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국정원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도입해온 그 있죠 핸드폰 해킹하고 예. 아, 그다음 그거 뭔가 오랜만에 생각나는데. 그거 또 심고 하는 데에 안수명 박사의 그거를 심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우리 국회에서도 그랬죠. 그때 미디어 오늘 조연호가 아니라 조연오 기자라고 하는 이메일을 가짜 이메일을 보내서 안수명 박사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어떤 그저 바이러스가 심겨지게 해서 그것을 모든 거를 내용을 다 들여다보거나 빼낼 수 있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을 싣는 것이 결국은 들통이 나서 우리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바로 이제 그 사건이 우리 안수명 박사님을 대상으로 그런 걸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쪽과의 계속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결국 안테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십니다. 이분이 물러나시고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이후에 어느 날 제가 이분의 안수명 박사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미국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가족분들도 외부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10가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고 안수명 박사님의 정말 영면을 빌고 정말 고통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 방송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무제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방송은 다시 또 끝난 것도 아닌 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판결은? 제 사건이 대법원 판결하면 내년 가야 되고요. 지금 9월 19일 날 20.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9월 19일 날 오후 3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에는 안 나오셨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참 중요한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는데 아무튼 이번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 뭐 안 나오는 대로 그거로서 종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10월 달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겠죠. 뭐 징역 1년 반 정도 1심 때 징역 1년 반 구형을 했으니까 2심 때도 뭐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야, 이놈의 검찰 지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검사들의 의무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정황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천안함 재판 10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즉 국방부의 주장이나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탄핵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와 그러한 증언과 그러한 것들이 나왔고 발견되었음에도 우리 검찰 공판 검사들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1심에서도 그게 논란이 됐었죠. 뭐 아무튼 뭐 10월 달에 구형이 되면 또 제가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거고요. 2심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 선고는 아마 12월경 늦으면 내년 1월쯤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대법원을 가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그래서 내년 뭐 한 6, 7월이나 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감정하고 법이 판단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날 때는 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도 보고도 판사가 판결은 우리와 다르게 한다고 하면 그 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 1심에서도 사실상 거의 무죄에 가깝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34항목 중에 32항목이 무죄였다고는 해도 음. 아무튼 2개가 유죄임으로써 전체가 유죄가 되는 거죠. 이재명 지사 판결이 그거 아니에요. 일부 유죄인데 지사직을 날릴 만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자, 명절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란하게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법 정의가 살아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명절에 잘 지내시고 지금 방송하는 시각이 딱 4시 16분이네요. 뭔가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정의가 저는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나오셔야 되니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함 마무리.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